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감독관에게 넘긴 이른바 한명숙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다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로 검찰과 법무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오늘의 이슈들을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시국입니다.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앞에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빨리 합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본회의를 미룬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박성준 원내대변인으로부터 들어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코로나19 시대 극복을 위한 특집 인터뷰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결해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대책 등 현안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떤 시기가 부장보다 늦게 끼어나오나? 인턴 주제에 뭘 한다고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인턴 이만식입니다. 지난해 곽철용 신드롬으로 큰 화제를 일으킨 배우 김용수 씨가 최근 MBC 드라마 꼰대 인턴으로 돌아왔습니다. 3부에서 김용수 씨 인터뷰와 함께 한 주간의 연애 소식들 알아보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에서는 교착된 남북관계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빅데이터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예, 오늘 0시 기준 총 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걸로 나왔습니다. 줄어들지가 않네요. 국내가 32명이고 해외 유입이 17명인데 예. 좀처럼 50명 안팎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좀처럼 안 줄어드는데 이게 지금 전문가들은 좀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어요. 지금 그 김호란 교수 연구팀에서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상태에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는 7월에는 한 800명 수준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폭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또 이번에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전에서 집단 감염. 또 방문 판매 업체 발로 이제 시작돼서 병원으로 가고 뭐 이렇게 뭐 집단 감염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쪽도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WHO가 올해 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했네요. 예, 올해 말에 WHO가 코로나19 백신이 1개에서 2개 정도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수미아 스와미나탄 WHO 수석과학자는 18일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약 200여 종의 백신 후보가 연구되고 있으며 연말쯤에는 1개에서 2개 정도 개발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연말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그렇죠. 백신이 원래 보통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 말이나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WHO의 말대로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빠르게 개발될 수 있는 거죠. 예, 백신이든 치료제든 어쨌든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한명숙 사건 위정교사 의혹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했죠.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이죠.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라는 이제 진정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검 감찰부가 진행하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원래 감찰부가 감찰하게 돼 있던 것을 윤석열 총장이 감찰하지 말고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정이 4월에 접수가 됐고.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감찰부가 좀 사안을 본 다음에 감찰 개시를 하겠다고 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5월 말이었죠. 5월 말에 돼서 이거를 이제 대검 인권부로 넘겼고 절차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사건 번호가 2개예요. 예. 인권감독관 건 하나, 감찰부 하나. 예. 그
그것도 이제 복사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일각에서는 자기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비판을 좀 직면을 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로 감찰이 아니라 인권감독관실로 배당을 해서 예.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리와 편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단 검찰정법상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 모든 사무를 지휘감독을 할 수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서 그 배당한 경위 자체는 불법은 아닌 거죠. 예. 근데 추미애 장관이 무리와 편법이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예. 감찰을 해야 될 사안인데 인권침해 사안으로 변질시켰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다시 이제 감찰부로 배당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했고, 그리고 이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된 경위도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는 고 한만호 씨 동료 수감자죠. 한은상 씨의 편지가 공개됐어요. 예,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뭐 이제 한은상 씨가 이제 이 검찰이 거짓 증언을 교사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6월 25일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광주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은상 씨는 이 조사를 거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렇죠. 이유를 본인이 밝혔는데요, 편지에서. 그러니까 이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이다. 그래서 모해 위증교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해 위증교사에 가담한 검사가 바로 윤석열 총장과 함께 특수수사를 하던 측근이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거는 모해위증 교사이기 때문에 예. 범죄라고 보는 거고 예. 검찰은 인권 문제였다. 수사할 때. 이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이 감찰부에 처음 접수된 사건, 진정 사건은 한은상 씨가 넣은 진정이 아니에요. 예. 당시 이제 고 한만호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동료 죄소자 최모 씨거든요. 예. 이 최 씨가 4월에 진정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뉴스타파 보도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의 이유는 진정인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뭐 인권이 침해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감찰부가 예.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뭐 예.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감찰부 쪽 입장은 또 다른 것이 감찰부는 감찰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수사와 기소를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찰부가 조사를 해서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고 그에 따라 기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 이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또 자신의 SNS에 이런 조사를 복수의 조사를 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려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예. 했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감찰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는 징계시효가 아니고 이거는 모해위증 교사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찰부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예. 단순히 감찰이 아니라 징계시효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어쨌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대검 쪽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렇죠. 대검 쪽에 지금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아직 않고 있죠. 말은 없죠. 예, 아직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사표를 결국 수리했습니다. 예, 19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18일 날 김 장관하고 이제 만찬을 가지고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좀 문 대통령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은 기존에 김현철 장관이 밝혔던 것과 뭐 그걸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예. 쪽에서는. 자, 후임 장관에 대해서 뭐 정치권 인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네요. 일단 뭐 여당 내부나 정치권 쪽에서의 반응이 이제 뭐 정치권 인사가 이제 발탁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유력하게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이 있는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예.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단 거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 삼선의 홍익표 의원 등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정치인이 가야 된다는 것은 예. 정부적 감각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예, 판단했을 그렇죠. 거고 리더십이 필요하다. 관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예.
뭐 김현철 장관과 좀 대비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 인사가 예,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발탁이 좀 오래 걸릴 경우에는 현재 예. 그 서호 통일부 차관이 당분간 승진 기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상임위원장 선출을 오늘 원래 하겠다고 했었는데 연기됐네요. 예, 오늘 원래 그 상임위원장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의 D-Day였죠. 예.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예. 박 의장은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으며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합의해달라고 촉구를 했고요. 예. 다음 본회의 일정을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자, 미래통합당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조영훈 대표는 아직 자명 중이고. 여전히 자명 중이고 지금 양당이 협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또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 결과물을 건질 것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협상을 해서 건질 받자라는 게 것은 있죠. 네.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뭐 과거처럼 또 국회를 파행하고 뭐 장애투쟁하고 예. 삭발투쟁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뭐 18개 상임위를 다 넘겨주더라도 철저히 소위 말해서 밟히는 모습을 좀 보여서 예. 동정 여론이나 반발 여론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당내 이제 강성 의원들의 좀 주장이 강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초반부터 발목 잡기를 한다는 여론이 좀 강하게 잡히면서 딱히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 내부에서도 협상을 빨리 해서 법사위를 넘겨줬어도 중요한 상임위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런 것들을 좀 건져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주에서 일어난 스쿨존 사고에 대해 경찰이 예. 특수상해죄를 적용한다고요? 예, 경주경찰서가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그 SUV 차량을 운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뒤에서 들이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특수상해죄를 적용을 하기로 했고요. 예. 당시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이 다친 초등학생 B군의 가족들이 일부러 와서 아이를 친 것이다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했고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도 고의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봤고 이게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 중에 하나가 국가수의 결론이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결론이 왔기 때문에. 예, 국가수가 두 차례 이제 감정을 했는데 예. 고의성이 좀 인정된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판결 지금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어제 기일이 열렸는데 하루 만에 종결됐습니다. 심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요. 예. 대법원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논쟁적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예. 좀 여러 차례 심리를 예. 하거든요. 그것도 사건 기록도 다시 살펴봐야 될 텐데 어제 예. 그냥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선고일은 잡지 않았습니다만. 예, 잠정적인 뭐 종결이라고 하는데 사실 종결된 거죠. 예. 지금 언론에서 왜 잠정적 결론이라고 처음에 누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예. 그냥 결론이 난 겁니다. 잠정적 결론이 예, 그냥 아니고. 종결이 된 거고요.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으니까 이제 선고일만 잡아서 판결을 하면 되는데 결론이 예. 났으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렸을까? 이렇게 빨리 결정 내렸을 것이면 소부에서 판결을 하지 왜 전원합의체에 넘겼느냐. 예, 그런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간쪽에서는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어떤 전원합의체 생각이 아닐까. 이제 앞으로는 이 원고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대법관들이 이제 상의를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서로 상의를 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예. 이게 심리를 빨리 종결한 것이 예. 상의하는 치열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인지 예. 혹은 소위 말해서 이거 더 볼 것도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 후자 쪽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좀 이상하다는 좀 예감이 저도 이렇게 하루 만에 종결되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요. 뭐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예, 그렇긴 한데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인터뷰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오늘로 예고된 원구성 본회의 결국 연기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여당 단독의 원구성은 부담스럽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오늘 민주당은 집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대화하겠다며 협상에 적극적 의지를 내보였습니다만 법사위를 내놔야 한다는 미래통합당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남북관계도 위기고 3차 추경안 처리도 해야 하고 경제도 문제고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회의 취소는 박병석 의장의 결정이었습니다만 민주당도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에 대한 약간 부담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경제 위기, 남북관계 파국 이런 비상 상황에서 국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은 국회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따라서 오늘 원구성을 마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예. 민주당은 이제 야당의 상황을 충분히 좀 이해하고 고려해서 이제 대통령 차원에서 오늘 본회의 취소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예. 일단 야당의 상황을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도부가 이제 공백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은 부의장이라든가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에 한 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일정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요. 이번 일정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최대한 이제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좀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 따라서 이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현실을 좀 극복하는데 통합당이 좀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다음 주에도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김태년 대표도 그렇고 김영준 수석도 그렇고 야당과의 소통 창구를 다 열어놨다. 그리고 대화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예. 하나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오늘 이제 본회의 취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야당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대화의 창구를 열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 그만큼 야당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북한 문제 때문에 뭐 최소한 국방이나 외통위는 빨리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지금 남북관계 이제 파국된 시점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디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관련 그 상임위가 이제 외통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정보위라든가 또 이런 상임위를 열어서 특히 야당의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견제 균형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상임위에 와서 원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어떤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도 그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아직 착수조차 안 됐다면서 속이 네. 까맣게 타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예. 그 여당 입장에서는 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뭐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속이 타들어간다는 말을 홍남기 부총리가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오늘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속이 타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예. 워낙 뭐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마지노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구성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예. 코로나19에 대한 것, 또 경제 위기, 남북관계 파국, 안보 상황 다 고려했을 때는 다음 주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예. 일상적인 국회를 통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2주가 됐는데 예. 지금 심사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 추경안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죠. 실직자라든가 뭐 저소득층, 또 소상공인, 위기 기업들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파만파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속이 터들어가는 분들은 한두 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까지니까 지금 추경 심사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졸속으로 심사를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는 조속하게 원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하고의 어떤 그 소통의 채널은 계속 열려져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원내 수석끼리 좀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당내의 입장에서 정리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의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회의가 취소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정리할 시간, 또 생각의 시간이 있고 그걸 정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와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좀 임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지속해서 법사위 네네. 위원장 자리를 내놔라.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복귀할 명분이 어쨌든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그 핵심 노른자위 상임위원장 그대로 예. 내준다는 것은 뭐 바뀜이 없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노른자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 명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 명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야당 입장에서의 명분이 아니라 이 명분은 국민을 위한 거, 국익을 위한 것이 최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남북관계 이런 상황이고 경제 위기에 있다고 하면 야당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조속하게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에 11대 7의 가합의안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 축은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여당이 법안과 관련된 책임을 지고 예산, 경제에 대한 부분은 야당이 책임져라. 그래서 야당에게 예결을 주고 국토위를 주고 정무위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상임위에서 가장 각광받는 상임위가 3개를 꼽더라고요. 국토위, 산자위, 정무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에게는 국토위와 정무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배려를 했고 큰 양보를 한 것이 11대 7의 가합의안인데 예. 이것을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들어올 명분을 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명분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예. 네. 청취자 의견 하나 보죠. 6635님께서 의원님 이게 일하는 국회입니까? 국회에서 정한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악화 속에서도 상임위 구성이 안 돼 일을 못하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은 177석이나 몰아줬는데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빨리 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6635님 의견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그럼요. 일하는 국회를 하기 위해서는 제 날짜에 맞고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을 하라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왔을 때 힘의 역학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이 분명히 있고 또 야당은 같이 일하는 어떤 파트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야당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 가운데 또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과 조정,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야당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고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는 정말 최후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여당의 또 책임이고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은 국방위가 상임위시네요? 예, 국방위를 가게 됐습니다. 예, 모든 의원들이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상임위를, 국방위를 가게 된 이제 계기는 이제 당의 어떤 결정도 있었고 제가 또 지원을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은 이제 국방위가 지금 빨리 열려야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상태인데 다음 주에 이제 10시에 다음 월요일이죠.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제 국방위 상임위를 열게 되는데 지금 야당이 들어올지 걱정인데요. 야당에게 다시 한번 빨리 들어와서 일 같이 하자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의원님 말씀처럼 남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과 별개로 국방위 외통위는 좀 빨리 열어서 야당 의원과 같이 한번 하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럼요. 지금 국토, 외통, 국방위는 열어야 되고 예.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 깨어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했고 문제는 이후에 어떤 무력 도발이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정치도 그렇고 이제 정부나 여당이 최대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까지 그
뭐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예. 이제 변수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무력 도발까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대처하고 조치를 선제적으로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금 국회에 지금 국방이라든가 외통이라든가 정보위가 이렇게 가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중대한 시기라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조금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연을 내던지는 말폭탄, 네네. 특히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막 쓰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만 되느냐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네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북한에게 이제 엄중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뭐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제 판문점 4.27 이제 판문점 비준이라고 하는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의 화해 교류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큰 제시를 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 얘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큰 방향성을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분명히 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얘기하고 확실하게 짚을 건 짚어야 되는 거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진지하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 그럼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은 어떻습니까? 여당에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희 오후에 3시에 민감령 경찰청장이 김태년 대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함께 만나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현행법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 교류가 있었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금지 법안도 진지하고 또 구체적으로 다른 법과 충돌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자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의원님 오늘 네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죠. 각 지자체별로 처한 상황도 조금씩 다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코로나19 국복 특집 인터뷰. 오늘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입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예. 자, 코로나 이야기부터 해보죠. 코로나19 예, 예. 초기에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예. 밤잠을 못 잘 정도였죠. 처음에는 코로나 공포가 심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 우리가 집단 또 발발이 많아가지고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청도의 대남병원 한 120명 정도가 확진이 되었는데 정신병자였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정부에서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서울의 상급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계신 곳이 이제 경북 안동인데 도청이 안동에 있으니까요. 그 안동 지역에서도 또 인근 예천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좀 많이 나와서 그 많은 분들이 좀 더 걱정했던 것 같아요. 예. 안동도 좀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이 당초에 많이 감염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예천은 어느 대학생이 와서 막 이렇게 확진이 되었는데 내용을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수조사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우리가 모두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당초에 제일 걱정한 것은 요양원 이런 데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지금은 좀 한 18일째 우리는 제로 상태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 갈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18일째 0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굉장히 심상치 않거든요. 그게 지금 대전까지 또 번졌단 말이죠. 언제 또 경북으로 갈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늘 대비하고 당초에 대구 경북이 많이 확산된 것은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이미 널리 퍼져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구에서는 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대기한 환자가 2,000명씩 생겼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경북에서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경북은 다행히도 의료원이 3개 있고 적시소병원이 2개 있어서 이 병상들을 일찍이 다 환자들을 다른 데로 이원시키고 예. 그 치료를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구 경북이 함께 많이 확산되었지만 함께 치료도 하고 이래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한창 확진될 때 경북에서 예.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경북 도지사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비판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지만 전쟁 중에 장수가 사령관이 현장에 있어야지 방송국에 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우리 안동에 와 있다 보니까 중앙 뉴스에 나가는 게 좀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용히 일하는 이런 곳에서는 그걸 잘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선거를 좀 의식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경북은 어떻습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이 그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좀 됐습니까? 소상공인 지원, 무이자, 무담보, 무보정료, 이래가 산무라 이래가 우리가 1조 원을 지원했고요. 예.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한테도 1조를 지원했습니다. 무이자로. 그러나, 우리 아직도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 다소 숨을 쉴 수 있었지만 회복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복엔 좀 모자라고. 긴급 재난지원금은 어때요? 도움이 좀 됐어요? 예, 우리는 긴급 생활비로 이래가지고, 중위소득 한 100% 우리 지역에서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우리는 85% 하니까 지역 경제가 좀 어려워서 한 94%까지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 그분들 지원했는데, 다소 반짝이는 경기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국회가 아직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3차 추경안을 지금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경북도도 3차 추경에서 지원을 받는 게 좀 급하시지 않아요? 예, 3차 추경해서 우리도 기업들 지원하고 또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일반 그 무역이라든지 이런 하는 분들도 수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첫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 취임한 지 이제 2년 되신 거죠? 예, 이제 뭐 2년이 다 돼갑니다. 6월 말 되면 2년이 됩니다. 예, 반 정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2년 동안 해본 결과 소회라든가 혹은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지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경북도지사 제가 한 달에 10,000km 정도 다니면서 열심히 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다. 예. 이것은 수도권에 다 빨리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방 소멸이라는 이런 현실을 이겨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하자. 이거는 뭐 대구의 권영진 시장님이 먼저 주장을 했지만 500만 이상 단위로 자체적으로 뭐 생산도 하고 세계와 경쟁도 하는 이런 체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할 정도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경북 남부 지방보다 경북 북부 지방이 경제적으로나 뭐 인구 문제로나 좀 심각한데 그래서 뭐 사실 도청이 북부 지방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대구에서 아직도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안동이나 예천으로 이사 오는 공무원이 이제 한 많습니까? 4년이 넘어서 예.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고요. 어허. 이제 버스 한 대 정도 다닐 정도로 이제 여기 현재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불편한 점이 많죠. 왜냐하면 대구에서 다 학생들이 있고 이런 사람 이사를 못 와서 주말 부부가 되는 그런 형편이 있죠. 예. 이 지방에 있는 인재들을 수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예. 게 양질의 일자리 아니겠어요? 뭐 공장도 예. 있어야 되겠고. 그럼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양질의 일자리 만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안 뺏기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는 이제 힘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견기업, 그리고 문화 이런 부분에 새로운 일자리, 농업도 이제는 과거 농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전자 기계를 이용한 이런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도 일자리 많이 만들고 우리 경북은 뭐리 해도 관광 산업을 할 수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예. 문화유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관광 산업, 백두대간이, 낙동강, 또 동해안 이러한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서비스업 이런 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은 뭐 당분간은 전혀 못 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내 여행이 활성화될 텐데 이때를 계기로 삼아서 경북의 관광을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 그런 보관이 그런 보관을 갖고 계신 모양이죠. 예. 그럼요. 관광 부업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우선에 대구 경북이 코로나를 위해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직도 예. 머릿속에 당초에 코로나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 싶어서 예.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대방역, 대청소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음식도 덜어 먹는 문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음식점도 깨끗하게 손님들이 오면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다 이런 걸 느끼도록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면서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권영진 대구시장이 민주당 출신이죠. 홍은학 전 의원에게 경제부시장직을 제안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협치의 일환이다. 뭐 이런 거죠. 경상북도도 비슷한 걸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사실 우리 이제 2급 자리에 그런 분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는데 가운데 대구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예. 대구 경북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와 협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건 행정으로 봐야 되지 정치로 보면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대구 경북이 중앙정부와 괴리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일로 권 시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사님은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 정보위원장도 지내셨고 또 예. 국정원 출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도 아무래도 예의주시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평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남북 관계를 세계에서 이목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어렵게 되면 무역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정말 북한하고 관계를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이 저렇게 강수로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돈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여기서 끊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결정의 시기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의 시기가 왔다. 예. 미국하고 우방국들하고 잘 상의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때는 한미 동맹입니다. 예. 한미 동맹을 잘 지켜서 북한을 설득하는 안 그러면 다른 또 우리 정부에서도 좀 강경하게 나가시대요. 예. 나가는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신호탄을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 코로나19로 애쓰셨고 끝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도정을 운영하겠다 각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도민 전 국민들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지방에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호소를 드리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많이 마련하겠고, 특히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우리나라 국토의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많이 적고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관광이라든 이런 산업을 일으키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다가갈 수 있는 기술들이 집약된 곳이 구미 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잘 대비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우뚝 세우는데 경북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요즘 뉴스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잠깐 쉬어가는 인터뷰로 특별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묻고 떠블러가 곽철용 신드롬에 이어서 라떼는 말이야 꼰대 인턴으로 돌아온 배우 김홍수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홍수 씨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홍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도 촬영 중이라고 들었는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아이고, 예. 예. 자, 곽철용에 이어 꼰대 인턴까지 요즘 아주 큰 인기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실감하세요? 전혀 실감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뭐 하루 종일 뭐 촬영장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식당에 가면 이제 그때서야 꼰대 인턴 잘 보고 있습니다. 식당 주위 분들이. 예. 조금 느끼는. 예. 근데 곽철용 신드롬 때 뭐 CF도 많이 찍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인기를 지금 얻고 계신데 이번 드라마에서 맡고 계신 배역이 꼰대 인턴. 예. 어떤 배역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만식이라는 인물은 그냥 평생을 집하고 회사밖에 모르는, 회사가 곧 다다 사일체에 전형적인 꼰대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죠. 예. 본인 삶은 어떻습니까? 꼰대 같습니까? 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딱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전혀 단 1%도 닮은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꼰대로 가면 안 좋은 이미지인데.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예, 비호감 캐릭터고. 그런데 이 꼰대 인턴의 이만식 캐릭터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식이 이제 뭐 직장을 위해서, 그 자기 회사를 위해서, 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꼰대짓을 하면서 정직한 사람이다. 예, 그 이만식은 꼰대짓을 하지만 그래도 뭐 정직한 사람이다. 예, 그 정직성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른다든지 그런 인물은 아니니까요. 예. 근데 배우님 그 본인의 생활과는 전혀 반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전혀 꼰대 제외의 사람. 그러면 이만식 캐릭터를 정말로 연기로 풀어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좀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었죠. 정반대 연기를 하려니까 힘들었다. 예. 이게 어떤 사람을 꼰대라고 그러는가. 예. 자, 지난해 신드롬 일으킨 곽철용 캐릭터하고 이만식 캐릭터 비슷한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남자 기질이 강한. 예, 그런, 그러니까 남성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사람이다. 곽철용도 그렇고 이만식도 그렇고 여자를 무시하고 뭐 그러죠. 연기 지금까지 하셨던 거 보면 소위 말하는 마초 캐릭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혹시 뭐 부드러운 로맨스 이런 건 하신 적 없으세요?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이 멜로를 좀 하고 싶은데. 전혀 어떻게 안 해줍니다. 본인은 멜로를. 할 생각은 있으시군요. 예, 아주 평생 배우로서의 꿈이 멜로 한 편 하는 겁니다. 혹시 상상하시는 상대 여배우 있습니까?
아, 우리 그 이나영 씨죠. 이나영 씨야. 아, 왜 비웃으십니까? 아닙니다. 예. 예, 궁금해서 예. 어떤 그림이 그려지가 궁금해서 한번. 우리 이나영 씨하고 멜로를 하면은 아마 그 세계를 휘어잡는 명작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멜로. 예. 그동안은 뭐 악역 위주로 마초 위주 역할을 했으니까. 예. 언제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기획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뭐 작품을 써서 뭐 제가 감독을 해야죠. 본인이 직접. 예. 근데 연기 생활 하신 지 벌써 30년 넘으셨다고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제가 81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연극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극을 먼저 했죠. 연극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연기하신 거 보니까 어떤 영화나 또 이런 데서는 일본어를 굉장히 능통하게 구사하시던데. 아, 예, 제가 그 일본 유학을 거의 7년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어는 좀, 예, 모국어 같은. 그 유학은 그러면 뭐 연기 배우러 가신 겁니까? 아니면 뭐 배우러 가셨어요? 아, 영화 연출이죠. 아, 영화 연출. 아, 그래서 영화 아까 연출. 정 안 되면 직접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아, 맞습니다. 예. 예. 그 7년 동안 일본 생활은 어떠셨어요? 역시 타국에서, 생활이라는 게 항상 힘들죠. 일단 음식도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고. 예. 내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버티는 게 제일 힘들었죠. 예. 그런데 친구들 보고 싶고, 못 가니까. 영국에서 연기하시다가 영화 연출을 한번 공부해보겠다 생각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연극을 오래 하니까, 연극 말고, 다른 걸 이렇게 해보는 게 재밌겠다. 예.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게, 영화였죠. 영화를 하면, 연극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장르가 이게 좀 더 자유롭다. 예, 연극보다는. 연극은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영화는 실내 시댁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서, 영화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김홍수 씨를 처음 영화에서 본 게 박치기라는 영화 같은데. 아, 박치기를 보셨습니까? 예. 거기서 정말 자이지 출신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박치기를 보셨구나. 야, 감사합니다. 예, 박치기, 우리 제작자, 이봉훈 씨, 우리 제일동포십니다만. 그것도 이철수 감독님하고 그렇게 인연이 있어가지고 또 메시지가 좋았죠. 아이, 그럼요. 좋은 영화였죠. 아유, 감사합니다. 박치기를 기억하시는 거야. 예. 아니, 저도 일본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 그 영화를. 그러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하시고 있는 이만식 캐릭터, 꼰대 인턴. 근데 여기에 박혜진 씨는 젊은 꼰대로 나온다면서요? 네, 저보다 꼰대성으로 보자면 한 3배는 닙니다. 예. 젊은 꼰대, 젊은 꼰대가 더 무섭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청취자 의견 좀 보죠. 비상경보기님께서 꼰대 인턴 너무 재밌어요. 구름구름아님께서 웅수 아재가 하니까 인기 있는 겁니다. 꼰대 연기가 찰떡. 0345님 귀여운 꼰대 김배우님 파이팅입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9572님 웅수 아재 묻고 떠불러가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묻고 떠불러가. 톤이 또 바뀌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쉽게 꼰대 인턴이 다음 주가 종영이라고요? 다음 주에 종영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 찍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줄은 어떻게 상상하셨습니까? 전혀 상상을 못했죠. 과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화두지 않습니까? 꼰대, 갑질.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화두인 걸 테마로 했을 때 과연 이게 반응이 좋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그게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정반대 현상이 나오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죠. 예, 시청률도 잘 나오고 어쨌든 열심히 연기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기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잠이 잘 옵니다. 걱정을 떨어서. 혹시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예.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을 했던 그걸 이제 그 작품을 이제 영화로 하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입니까? 맞습니다. 예. 귀선이라는 돌아올 기자에 이제 배선자 귀선이라는 타이틀로 영화가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 귀선 마치고 그 다음 작품은 이다영 씨랑 멜로 찍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집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크랭크를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우 김홍수 씨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이죠. 우리 연예할까요? 김은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배우 김홍수 씨 인터뷰했는데 꼰대 인턴이 시청률이 잘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시청률 4.4%로 시작했는데 꾸준히 올라서 지금은 동시간대 1위는 물론이고 수목 드라마 전체 중에서도 1위입니다. 아, 전체에서도 1위? 네. MBC 드라마가 요즘에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네. 예. 근데 꼰대 인턴이 뭐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다거나 네. 아니면 소위 말하는 뭐 A급 배우가 나온 거나 뭐 이것도 아닌데도 많이 시청률이 오른 거 보면 역시 작품성으로 승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2018년도 MBC 드라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그만큼 속도감도 빠르고 완성도도 탄탄합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요즘 영탁 씨나 장성규 씨나 문세윤 씨 같이 다양한 분야들의 스타들이 특별 출연해서 보는 재미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전 수상작이네요. 네. 사람들이 이게 열광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배우들의 연기력, 감초 연기도 좋겠습니다만. 네, 일단 타이틀롤인 꼰대 인턴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요. 꼰대의 정석을 보여주면서 시청자에게 욕하는 재미를 선사하면서도 중년의 고충을 이해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방금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홍수 씨께서 그걸 기가 막히게 살리시고요. 박혜진 씨가 연기하는 역할은 회식도 나는 근무 시간에 하면서 후배들의 워라밸을 지켜주겠다. 그런 부장이 되겠다. 이런 젊은 부장인데 아무리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꼰대가 돼서 결국은 후배들한테 왕따를 당하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꼰대가 나이 많은 사람만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어떤 사회나 회사에서 주어진 역할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대 간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이 봤을 때 저는 꼰대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거 지금 밖에서 바로 꼰대가 그랬는데 목소리 너무 커진 거 아닙니까? 마이크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우리 저기 직원들도 꼰대라고 합니다. 네. 근데 꼰대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저희이기 때문에 꼰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꼰대는 그쵸. 자기 꼰대는 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아까 김우숙 씨처럼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미스터 트롯 얘기를 해볼까요? 예, 미스터 트롯 이어서 미스터 트롯 열풍이 불고 있는데 최연소 미스터 트롯 정동원 군 네.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그 팬페이지에 매니저가 자신의 개인 계좌를 열고 일주일 동안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후원금을 왜 받았습니까? 일단 뭐 매니저의 주장은 팬들이 동원군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할지 난감하기도 하고 또 지금 스튜디오와 연습실을 짓는데 큰 돈이 들어가기도 해서 뭐 오해의 여지가 있겠지만 합리성을 위해서 후원금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팬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건 이게 연예인들이 이런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뭘 갖고 싶다. 어떤 제품을 갖고 싶다. 이렇게는 말한 적이 있어도 돈으로 달라. 이렇게는 최초입니다. 뭘 갖고 싶다. 저도 본 것 같습니다. SNS에 네. 뭘 갖고 싶다. 이렇게 적으면 팬들이 바로 그걸 보내주고. 네네. 그것도 사실 논란인데. 맞아요. 이거 좀 문제가 좀 크겠네요. 네. 팬들의 반응 어때요? 일단 매니지먼트사가 있는데 왜 공개된 계좌번호가 회사의 공식적인 계좌번호가 아니라 매니저 개인의 계좌번호냐. 그러면 우리가 매니저가 개인이 사용해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고 팬들을 너무 아티스트의 저금통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이게 또 정동원 군이 나이가 13살이요. 어리기 때문에 더 네네. 큰 논란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 소속사 측에서는 지금 했던 거 말고 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소속사 측에서는 이제 동원 군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대신 인터뷰를 했는데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돌려드릴 거고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의 금액은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동원군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용 내역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면서 잘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정동원 군은 따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호중 씨도 논란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전 매니저에게 소송을 당했네요. 네. 가온엔터와의 소송인데요. 지금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년 동안 가온엔터와 일을 했는데 그 가온엔터 매니저의 주장은 김호중 씨가 한마디 말도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 나는 기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김호중 씨가 어려울 때도 돈도 빌려주고 미지급된 출연료도 미리 정산을 해줬는데 그것도 갚지 않고 나갔다. 그래서 나는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소속사와 잡음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일단 지금 미스터 트롯의 톱 7들은 지금 모두 뉴에라 엔터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TV조선이 이 회사에 매니지먼트를 위임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티스트들이 다른 회사가 있다 손 하더라도 1년 6개월 동안에 이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마치 그룹처럼요. 예. 근데 김호중 씨만 지난 3월에 지금 현재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서 따로 활동 중이고요. 그리고 이 이전에도 2011년에는 YSK 파트너스 소속이었는데 이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은 미스터 트롯 출연할 당시에 김호중 씨는 우리 회사 소속이라고 알리기로 했다고 김호중 씨가 직접 확답을 줬다. 그리고 지금 톱7을 관리하고 있는 뉴에라 엔터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는 가온 엔터나 YSK 이런 회사와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 소속사 반응은요? 계약서 같은 증거가 있다면 원만히 해결해줄 용의가 있지만 지금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만 소식을 접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 예. 김호중은 피해자다. 이런 식의 입장입니다. 예. 코로나19로 웬만한 모든 공연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네. 돌파구로 찾은 게 이제 온라인 콘서트지 않습니까? 네. 많은 아티스트들이 하고 있는데 BTS도 온라인 콘서트를 했어요. 네, 4월에 월드 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전면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14일에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무관중으로 공연을 진행했고 이걸 전 세계로 생중계했는데 107개 나라에서 동시에 최대 75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75만 명.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스타디움에서 보통 한 번 공연하면 5만 명이 입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15회 공연한 것과 같은 관객을 모은 겁니다. 수익이 있습니까? 온라인인데? 네, 이게 유료 팬클럽 가입자는 29,000원에 볼 수 있었고 미가입자는 39,000원에 볼 수 있었는데 예. 이 입장한 사람들을 모두 팬클럽 가입자로만 봐도 표값만 200억 정도고요. 굿즈도 60만 개가 팔렸고 그리고 이 공연 시간 동안에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있는 업체의 광고가 2차례 방송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합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 그렇네요. 자동차 열심히 파는 것보다 낫네요. 네. 자, 빌보드도 역주행했다고요? 네, 가장 최근에 발매한 앨범이 정규 4집이고 지난해 2월에 발매가 됐는데 이후 지금까지 계속 빌보드 200위권 안에 진입을 했는데요. 온라인 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10계단이 올라서 6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주에 김흥숙 작가의 더 킹이 종영했는데 마지막 시청률 어땠습니까? 8%고요. 그래도 높네요. 네, 근데 200억을 썼으니까요. 200억 썼으니까. 네. 예. 김흥수 씨가 나오는 지금 꼰대 인턴도 한 8%까지는 찍었거든요. 그래요. 네. 오늘부터는 그러면 새 드라마가 방송됩니까? 네, 지상욱, 김유정 주연의 편의점 새별인데요. 지상욱 씨가 편의점 점장인데 쪼잔하고 쫌스러워서 점장이 아니라 쫌장으로 불린다고 해요. 그리고 김유정 씨는 시한폭탄 같은 알바생을 연기합니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고요. 지난해 시청률 20%를 넘긴 드라마 열혈사제의 이명우 PD가 연출합니다. 이게 오늘 제작 발표회를 했죠. 네. 이게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이 여자 주인공 샛별이라는 캐릭터가 여자 김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리 이런 걸 외치는 캐릭터인데 이걸 위해서 이제 김유정 씨가 액션 스쿨을 다닐 정도로
몸을 많이 쓰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 액션을 모두 대체 배우 없이 모두 소화해서 완성도 높은 장면이 나왔다고 감독이 극찬을 했고요. 지창욱 씨에 대해서는 남자 주인공은 자기가 봤을 때 무조건 잘생긴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잘생긴 남자 배우, 한국 남자 배우를 쭉 나열했다고 해요. 그중에 1위인 지창욱 씨를 캐스팅했다고 했습니다. 김수현 씨도 복귀작이 방송되네요? 네. TVN 주말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고요. 별에서 온 그대 이후 5년 만에 드라마 복귀입니다. 복귀 소감 알렸나요? 네. 이 연출을 맡은 감독이 질투의 화신이나 남자친구를 연출한 박신우 감독이에요. 그래서 꽤 인정을 받고 있는 감독이어서 박신우 감독이 모이고 오정세 배우, 서예지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다 된 밥이구나 해서 출연을 결정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첫 방송 시청률은 15%가 나오면 좋겠다. 감독님이 잘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요즘에 그 영화관 관객 수가 약간 올랐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영진이가 배포한 할인권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배포하기 전후로 비교하면 한 2배 정도 올랐고, 그리고 신작이 또 개봉되니까 최근에는 한 50만 명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영화계가 암울한데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개봉 예정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다음 주에는 박신혜, 유아인 주연의 살아있다가 개봉을 합니다. 시민들이 좀비가 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도 끊기고 와이파이, 문자, 전화도 다 끊겼는데 혼자 고립된 유아인의 생존기가 펼쳐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달에는 부산행 2에 해당하는 반도나 강철비 2까지 여름 대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스카도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네요? 네, 원래는 내년 2월 28일에 열기로 했는데 개봉이 줄줄이 미뤄지니까 별 수 없이 2달 미뤄서 4월 25일에 연다고 합니다. 예, 후보작 기준도 완화하고요. 네, 원래는 전년도에서 극장에서 7일 이상 상영한 영화만 후보작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영화관 개봉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만 좀 기준을 완화하기로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니까요. 네. 네, 오스카가 연기를 결정한 게 어떻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내년에 개봉하는 게 93회차인데요. 예. 내년에 연기를 하게 되면 4번째고 40년 만입니다. 40년 만에. 40년 전에 왜 연기했을까요? 그때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피격을 당해가지고 시상식 4시간 전에 하루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애할 건 이 정도로만 하죠. 지금까지 김은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불거졌는데 네네. 코로나19 위험은 여전하고요. 예. 특히 북한 문제로 인터넷이 좀 시끄러웠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또 국회 원구성 문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주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등장했습니까? 이번 주는 말 그대로 이제 북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기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행보가 굉장히 그 강력한 불만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을 대표하는 그런 어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원 출처로서 정부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어휘로 등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정책 나왔거든요. 6.17 부동산 대책 나와서 지역이나 시장 같은 어휘들이 빈번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는 조금 뒤에 떨어져서 이제 6번째로 빈번하게 등장을 했는데요. 마스크 같은 경우도 좀 사그라들어서 22번째로 이제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이제 5가지 이슈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남북 관계의 교착 상황, 그리고 두 번째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 확산되고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6.17 부동산 대책, 그리고 네 번째가 국회의 원구성이 지금 난항 겪고 있는 거, 그리고 5번째가 공군 황제 복무 논란, 이런 것들을 이제 꼽을 수 있었습니다. 예.
자, 북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북한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주 통신망을 단절한 이후 북한의 행동이 가격해졌고 네네. 결국 이게 남북 화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그 남북연락사무소를 네. 폭파시켰습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이 13일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정부는 계속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는 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예.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사흘 만인 그런 지난 16일에 결국 폭파를 시켰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사실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철거나 혹은 폭파까지 가는 것들 이런 것에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였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 내에 위치해 있었고 또 이게 신축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남북 교류협력 협의사무소로 쓰였던 건물이었거든요. 예. 그걸 리모델링한 거다. 그래서 또 실제 철거나 심지어 폭파까지 왔지만 철거까지 나갈 정도에도 어떻게 보면 공단 내부가 어수선해지고 그 건물 철거해봤자 북한이 또 다시 공간을 또 활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건데 그래서 실익이 없는데 설마 북한이 그렇게까지 하랴 싶었는데 굉장히 그런데 아주 과격하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네티즌들의 반응 말 그대로 아주 좀 비판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게 비판이라는 게 조금 방향성이 달랐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댓글에서 등장한 어휘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판하는 어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좀 빈번하게 나왔던 등장이 재앙, 다섯 번째가 폭파였는데 아시다시피 재앙이라는 표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할 때 그렇게 좀 네티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한 것은 네네.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북한이 한 거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부를 욕하는 글이 네이버 댓글 많았다. 네이버에는 그렇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평화라는 것도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왔는데 어째서 평화를 많이 언급했지 하고 봤더니 평화쇼다. 이제까지 했던 게 평화쇼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게 많았고 다음도 사실은 조금 비판적인 게 있는데 뉘앙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서 가장 비중이 있었던 게 폭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였고 의외로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연락사무소에 투입된 돈이 세금인데 세금 아깝다. 이런 내용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게 났지만 그보다 이제 더 비판 여론으로 나왔던 것들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북한이 아무리 폭발을 해도 우리는 겁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고 그리고 북한에 지원한 세금 아깝다. 이제 이 여론이 북한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좀 적대감을 얻는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을 비롯해서 평화적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데도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문제다. 이런 식의 비판이 다음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보수 성향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다음은 진보적 성향의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우리 정부를 욕을 하는 글이 많았고 네네. 다음은 반대로 북한 쪽을 욕하는 게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대체적인 반응은 북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네티즌들이 많은데 네네. 그건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참지 않았냐.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는 듯한 네네.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는데 네네.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글이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이제 반작용을 낳은 건데 이게 13일만 하더라도 그 옥류관 주방장이 그 과거에 이제 이른바 이제 외국에서도 냉면 애교로까지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을 비난하면서 굉장히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좀 말하기도 뭐한데 처먹는다라는 표현이나 요사를 떤다 이런 내용을 북한 대선전 매체인 그 조선의 오늘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지지자들 팬층이 좀 두껍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룹에서 조금 여론이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도 하고 평화를 강조했으니까 그쪽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후로 아니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욕해라고 하면서 북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게 나섰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그 주방장은 딴 건 참아도 우리 최고 존엄 모욕하는 거 못 참겠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의 네티즌들도 우리가 계속 평화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심하게 니네가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면 굉장히 우리도
그것까지는 못 참겠다라는 식의 여론들이 조금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조금 인내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고, 그런데 이런 태도 변화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정권의 그런 외교적 태도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 수사 때문에 변했다는 점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정책의 핵심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네티즌 반응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이제 갭 투자를 규제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세금을 빼서 전세 주고 내 집은 전세금 주고 또 그 돈을 미천 삼아서 다른 데 조금 대출 더 받아서 또 집을 사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해서 과거에 굉장히 이익을 많이 받던 다주택자들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 규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만으로 보면 그 제도로 보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전세 대출 보증 제한하고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는 기존에 대출 줬던 걸 이렇게 회수하는 게 이제까지였는데 그런데 이제 변화하는 대책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줄입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에 즉시 회수되는 거예요. 그 9억이 3억으로 훨씬 줄어든 거죠. 즉시 회수되고 그런 정책이 이제 핵심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 발표가 또 나자마자 그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또 전세 낀 아파트 이런 거에 문의가 또 굉장히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잠실이었는데 이 지역 이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요 전에 빨리 어떻게든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문의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조치의 핵심적인 것을 법인을 통한 그 부동산 우회 투기 막는 방침 요거에도 좀 중점을 둬서 봤습니다. 근데 이 조치에 따르면 법인이 이제 종부세 부담 그런 것을 대폭 인상하고 또 주택 양도시에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그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무주택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집에 좋은 집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법인 명의로 살고 있는데 무주택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서도 이분이 이제 우선순위, 청약 우선순위까지 받게 돼서 또 좋은 곳에서 또 아파트를 구매하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그동안 이렇게 거의 지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법인을 주택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증여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적이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 점에 주목해서 그 법인의 그 종합부동산세 높이고 양도세 인상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쉽게 이해하실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법인 명의로 고급차들을 이제 리스해서 사용을 해온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것들 원래 업무용으로 써야 되는데 뭐 개인이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리스 차량도 지금 철저히 업무용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듯이 법인의 이런 주택도 아주 뚜렷하게 목적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서 구매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 반응 어땠습니까? 네, 일단 네티즌들 반응은 이게 좀 추가적으로 더 봐야겠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거주자들 이거 실거주자들도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내용이 좀 있었네요. 네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요것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후속 조치도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니까 융자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대출이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외 조항들을 지금 마련하느라고 저 금융감독위원회나 뭐 이렇게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긴 한데 이 네티즌들의 반응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확실하게 한다면 그다음에 네티즌 반응이 뜨거울 것 같고 그것과 달리 이제 그 언론들은 일단 경제지들이 굉장히 또 부자들을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사회적 이슈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특정 사병의 황제 복무 논란입니다. 네네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요 내용이 올라오고 그래도 뉴스가 됐고 공군에서 확인해봤더니 그런 특혜가 있었다라고 인정했는데 일단 그 특혜가 어떤 특혜였습니까? 이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생활관이
그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6명에서 8명 정도로 쓰게 되어 있는 그것도 이제 현대적 생활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때 40명, 60명씩 네, 썼었는데. 저도 굉장히 그 중대가 50명이 다 들어가는 그런 걸 썼었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특히나 공군은 좀 시설이 그 베이스 개념이라서 좀 좋습니다. 근데 6명에서 8명 쓴 생활관인데 그걸 혼자 썼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병인데도 불구하고 부사관들한테 이제 심부름도 시키고 뭐 빨래 심부름도 뭐 부탁하고 뭐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사병이 간부들한테 심부름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뭐 그 아버지가 뭐 협박했다라는 협박식으로 했다든 회유를 했다고 하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됐다 이런 것까지는 나왔는데 아직도 수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했다. 이거 사실 그 군령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혹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군 당국이 감찰에 들어갔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혹 중에 일부가 이제 사실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청원 내용 그 사실을 판단하고 구체적인 내용 보면 이제 뭐 변명을 했겠죠. 근데 해당 병사가 냉방병이나 피부병, 뭐 동료들과 불화 때문에 혼자서 생활관을 썼다. 뭐 이렇게 변명도 했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부사관을 시켜서 빨랫감 부대 맞출. 왜냐하면 피부가 좀 그러니까 빨랫감을 부대 밖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부사관이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도 확인됐고. 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거 과정에 단순히 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떻게 그 자리로 들어갔는가도 좀 약간 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보직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이게 군대에서 예를 들면 이제 테니스병이 한 명인데 지금 테니스병이 한 명인데 또 테니스병을 또 뽑은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시키는 그런 식으로 뽑아온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보고 있고. 이 부대가 서울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배치된 것도 특혜가 아니냐? 네, 여러 가지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로 공구참모총장이 굉장히 이제 흥분을 해서 이것들 지금 수사 과정으로 이제 수사를 하게끔 했고 실제로도 보게 되면 결국 이 당사자 아버지인 그 최영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그 사의를 표명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평등 사회냐라고 물었을 때 국민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불평등 사회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평등한 부분은 중에 가장 평등한 부분이 어디냐 묻는다면 병역이다. 이거는 뭐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돈을 없는 사람이 다 같이 군대를 가니까. 네,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상당히 격한 반응을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데 되게 의외였던 부분은 이 반응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 이거 뭐 옛날에는 사실 뭐 군 장성 아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한 명 뽑기에 뭐하니까 3명 몰아서 되게 좋은 곳에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 사실 그 군대 전설처럼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현대에서도 가능하냐라는 게 있었고 그 아버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되게 특이한 게 이 현상에 대한 거 말고 이 회사 그 나이스 기업 그 나이스 그룹에 대한 그 신용 정보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런 본질과 다른 내용들이 댓글이 굉장히 많구나 싶었는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데서 내 신용을 평가하고 그런다는 건 나는 용납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실 부회장 한 명의 개인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용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 회사 자체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부회장으로 있는데 그 회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졌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정에 대한 담론이나 이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이 상황이 하나가 불공정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주변부들 혹은 다른 본질적인 뭐 아버지든 뭐 이 친구든 뭐 다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일 수 있겠지만 감정적으로는 확산이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군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그 38선 너머에서 운전병 트럭 5톤 트럭 덤프 트럭 몰았습니다. 덤프 트럭.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